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린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김연욱입니다. 네, 선생님들 이제 2교시 수업을 이제 마치고 이제 3교시로 돌아왔어요. 네, 2교시 수업하고 나서 배가 고파서 네, 햄버거 하나를 먹고 왔습니다. 네, 햄버거를 우리 L사 있죠, L. 이거 얘기해도 되나? 네, 롯데 리아 햄버거를 진짜 오랜만에 먹었어요. 맨날 그 M사만 먹다가 L사를 먹었는데 맛이 다르네요. 맛이 조금 틀려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 맛있네요. 아, 그죠? 이래가지고 언제 살 빼겠다고, 그쵸? 그래서 먹고 운동하고 먹고 운동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과하게 먹었나요? 아우, 그죠? 속이 또 부대낍니다. 그 햄버거는 옛날에 그 임상에서 간호사 근무할 때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그 보면은 아마 선생님도 진짜 많이 드실 거예요. 저는 또 임상에 있을 때 자취를 했었기 때문에 보면은 그런 패스트푸드 음식을 진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진짜 사실 진짜 물렸었어요. 제일 많이 먹었던 게 그 편의점에 김밥 진짜 많이 먹었고요. 그리고 김밥 종류를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진짜 햄버거 이런 거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 임상을 딱 떠나고 나서 그 음식들이 진짜 너무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먹지 않으리라. 컵라면 진짜 많이 먹었어요. 다시는 먹지 않으리라 했는데, 그죠, 또 있고 또 그건 참 끊기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나이트 때요. 나이트 때 오히려 살이 정말 많이 쪘던 것 같아요. 나이트 때는 그 편의점에 가가지고, 병원 안에 편의점이 요새 다 있잖아요. 예, 저희 때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에 편의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예, 그 환자들이 보면은, 요새는 이제 환자 보호자분들이 뭐 음료수 같은 거 잘 안 주시나요? 그렇죠. 요새는 뭐 뭐 이것저것 법 문제들 때문에 뭐 이것저것 안 주시겠지만, 뭐 우리 때는 라떼는요. 예, 그 음료수 그 환자 이제 그 왔을 때, 보러 왔을 때, 면회 왔을 때, 그죠, 면회 왔을 때 그 음료수 그 박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뽕 하고 따먹는 그 음료수들, 그거를 안 드시고 그 간호사실에 되게 많이 갖다 주셨어요. 이제 그거를 그대로 저희 병원 안에 편의점에 가면 다른 음식으로 바꿔줬었어요. 그래도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바꿔줬기 때문에 나이트 그 번들을 그 듀티 때 그 간호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음료수 박스들을 쭉 옆에 쌓아놔요, 간호사실 안에. 그러면 나이트 번들이 그거를 한 두 개 정도 가지고 가요, 편의점에. 그래서 막 음식들을 사가지고 나이트 때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나이트 때는 간호사는 꼭, 저희는 세 명 이서 뛰었거든요. 그래서 세 명이서 그 컵라면, 무슨 삼김, 삼각김밥, 핫바, 단골 메뉴예요. 그렇게 꼭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믹스 커피 한 잔 딱 먹고, 그렇게 했던 나이트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햄버거 먹으니까, 전 햄버거 먹을 때마다 간호사 했었을 때 그때 생각이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그쵸. 선생님들도 너무 고생 많으세요. 그래도 선생님들 끼니 잘 챙겨 드시고요. 좋은 음식 많이 드십시오. 예, 많이 드셔야 돼요. 진짜 그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좀 막 먹었던 음식들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결국에는 몸이 망가지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좀 그러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지금이라도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패스트푸드 저처럼 막 이렇게 급하게 막 때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건강이 최고고 자기 자신이 최고예요. 남들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 건강을 먼저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음식 드시고, 너무 이렇게 마음을 쪼여가면서 막 근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환자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제가 더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꼭 자기 몸 챙겨가면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짜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면, 물론 지금은 저 혼자 지금 떠들지만, 얘기하면 그 강의 안 할 것 같아요. 계속 얘기하고 우리 뭐 간호사 얘기하고 근무했던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할 것 같아서, 선생님들하고 만나는 게 사실 굉장히 기대되기도 하면서, 그쵸,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대면으로 하면 우리 진짜 정답 얘기들 좀 많이 나누어 보도록 해요, 선생님들. 자, 아까 저희가 이제 관찰
관찰법에 대해서 조금 다루면서 왔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했었죠. 25분이 됐기 때문에 제가 끊었고요. 이제 다시 시작해서 관찰에 대해서 이제 장단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찰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냐? 관찰의 장점. 자, 언어 능력이 부족한 대상자에게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따지면 우리 아가들, 그죠? 애기들, 유아들 또 계속 관찰하면서 어떤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관찰 대상자가 심리 불안정 등으로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기 어려울 때 유용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관찰 대상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료 수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윤리적 문제가 뒤따를 수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관찰 대상자에게 내가 관찰 좀 해도 될까요? 라고 묻지 않고 자료 수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냥 내가 눈이 있으니까 관찰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윤리적 문제가 거의 100% 따릅니다. 얘기 안 하고 했다가는 요새 난리 나는 세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응하지 않아도 가능하긴 가능하다. 왜? 설문지라든지 면담 같은 경우는 100% 응해야지만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죠. 그렇지만 관찰 같은 경우는 내 눈이 있는데, 그죠? 보면 되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은 하더라. 자, 관찰의 단점은 무엇이냐? 관찰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 소모가 있죠. 물론 바로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나타나면 시간적인 소모가 없겠지만 그거를 계속 몇 날씩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시간 소모가 있고, 그다음 관찰자의 개인적 의견이 반영될 경우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영향을 준다. 관찰자가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주관적이다. 그건 내가 저 대상자를 뭔가 그저 편애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관찰할 때 어떻겠어요? 뭔가 되게 좋은 쪽으로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신뢰성과 타당성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 다음 관찰 대상자에게 관찰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죠. 그렇죠? 알리지 않고 내가 관찰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다 뽑아내서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만약에 대상자가 안다면, 그렇죠? 윤리적으로 당연히 슈를 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관찰 대상자가 관찰자를 의식할 경우 연구 결과가 왜곡될 수가 있겠죠. 주관적인 생각을 계속 가질 경우에는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쵸? 자, 여기까지 관찰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투사법입니다. 투사법. 자, 투사법은 뭐냐? 자, 투사법은 어떤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응답자의 무의식적인 생각을 알아내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투사법은요, 피검사자의 심층 내면 세계를 그림이나 도형에 투사시켜서 보는 것 또한 투사법입니다. 그래서 약간 비구조적인 자극을 줘서요, 내면에 숨어 있는 특성, 이런 것들을 표출해내게 해서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을 알아내고자 할 수 있는 게 투사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델파이 기법이에요. 델파이 기법. 자,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 집단이에요. 전문가 집단에게 연구 대상에 대한 판단을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먼저 선행합니다. 선행한 뒤에 이를 수합해서 결과를 전문가들에게 배부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요, 의견의 일치를 모색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질문을 선행해서 다 묶어서 그 결과를 전문가들에게 또 배부 과정을 거쳐서 의견의 일치를 모색하는 것. 이것이 델파이 기법입니다.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 집단이 무조건 있어야 하겠지요. 자, 이것들이 다 1차 자료에 해당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1차 자료가 있으면 선생님들 또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2차 자료가 있습니다.
2차 자료의 수집 나오네요. 2차 자료의 수집. 자, 2차 자료는 다른 연구자에 의해 수집되는 공개된 자료를 말합니다. 그래서 1차 자료는 뭐였어요? 연구자가 직접, 맨 첫 번째로 직접 내가 캐내는 것, 자료를 뽑아내는 것이고, 2차 자료는 한 달이 건넙니다. 그러니까 다른 연구자에 의해서 수집되어 있는 것들을 내가 찾아서 보는 것, 이것이 2차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대부분 2차 자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연구를 할 때, 논문을 쓸 때, 우리가 사이트, 논문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는 모든 자료가 다 2차 자료입니다. 2차 자료. 자, 첫 번째 내부 자료. 어떤 것이 있느냐? 각종 기록, 보고 자료, 이미 실시된 마케팅 조사 자료, 포스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연구자가 종사하는 조직 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 이미 있는 자료들. 자, 그 다음 외부 자료는 조직 외부에 있는 보유 자료로서 공공기관의 각종 센서스, 통계 이런 거 많이 쓰죠. 다 외부 자료입니다. 발표 연구 보고서, 정기 간행물 및 전문 조사 기관에서 상업적으로 판매를 하는 자료 등 다양하다. 많이 쓰죠. 연구할 때 정말 많이 쓰죠. 대부분 외부 자료를 쓰겠죠. 내부 자료를 잘 쓰지는 않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적 자료와 공공 자료입니다. 사적 자료는 연구 논문, 연구 보고서, 서적, 잡지, 협회보 등으로 수집 비용이 저렴하지만 원하는 자료가 포함된 자료원을 찾기가 어려우며 수가 많다는 문제가 있고요. 개인적 목적이나 이해관계가 반영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신중한 자료 수집이 요구된다. 그렇죠. 사적 자료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많이 쓴 것들인데 잘 보셔야 돼요. 신중하게 보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자기 얘기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그런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 자료는 도서관, 인터넷 등에서 무료로 자료 수집을 할 수가 있다. 그 사적 자료는 그 저희 학생들한테도 잘 쓰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출처가 분명한 자료들을 쓰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공공 자료를 많이 이용하라고 해요. 그래서 뭐 국회 도서관에 들어가서 찾는다든지 아니면 그 저명 있는 뭐 논문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서 찾거나 아니면 이렇게 통계 자료, 통계청 가서 직접 통계 자료를 뽑아내는 거. 통계청에 가서 통계 자료를 또 보셔야 되지 어떤 블로그나 이런 사적 자료를 보고 통계를 만약 연구를 진행한다면 좀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2차 자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수집, 그 차이점을 좀 아시겠죠? 2차 자료는 어쨌든 한 달이 건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예. 아마 옛날에 뭐 1차 자료, 2차 자료는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내부터 들으면 그거 알겠다 라는 느낌이 바로바로 좀 드실 겁니다. 자, 이제 쭉 넘어가요. 서술 통계와 추론 통계에 대해서 이제 통계 파트로 쭉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서술 통계와 추론 통계는 한번 볼게요. 자, 연구자는 자료 수집 단계를 마치면, 그래서 자료 수집 단계 1차 자료 수집, 2차 자료 수집 단계를 다 마치면 이 자료를 그냥 두느냐, 그것이 아니고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통계예요. 그러니까 통계를 마구마구 돌리란 뜻이 아니고요. 분석을 하는 것이 통계예요. 자, 그래서 자료 분석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서술 통계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자, 서술 통계. 서술 통계는 연구 결과를 숫자, 표, 그래프 등의 방법으로 표본의 특성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통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 표, 그래프. 논문을 많이 보시면 숫자, 표, 그래프 없는 논문이 없어요. 물론 질적 연구는 잘 없죠. 그렇지만 질적 연구에도 표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표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방법으로 이제 쭉 적혀 있는 것이 서술 통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술 통계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선생님은 다 한 번쯤은 다 보신 겁니다. 자, 첫 번째 도수분포표입니다. 도수분포표. 발음도 굉장히 어려워요. 도수분포표는 정보의 손실 없이 수적 자료의 규칙을 부여하여 정리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수적 자료의 규칙을 부여.
해서 정리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호대 학생의 성인간호학 성적을 정리하고자 5점 간격으로 이렇게 등으로 등급화하여 등급에 따른 학생 수를 확인하고자 할 때 도수 분포표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예시랑은 좀 틀린 거고 어디도 인터넷에 나와 있어서 제가 조금 이렇게 붙여왔어요. 도수 분포표는 이런 식으로 등급화해서 이렇게 간격을 나눠서 쭉 적어놓은 것. 이것이 도수 분포표입니다. 그러니까 도수 분포표는 그 주어진 자료를요 이렇게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고요. 또 각 계급에 속하는 도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급을 나누고 구간을 나눠서 수적 자료로 쭉 써놓은 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수를 네모표에 구간을 좀 나눠서 적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선생님 너무 많이 보셨죠? 쭉쭉쭉 이렇게 되는 게 그래프예요. 그래서 그래프는 자료의 도수 분포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나타내는 방법으로 도수 분포, 여기 있잖아요. 도수 분포. 요거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그렇죠? 혈액형과 같이 범주형 자료의 도수 분포를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 그리고 키 같은 연속형 자료의 도수 분포를 나타내는 히스토그램. 그리고 꺾은선 그래프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 이런 거는 막대는 막대기고 히스토그램은 약간 둥그런 기둥이고 꺾은선 그래프는 딱딱딱 막 꺾이는 거 있죠. 그거예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들어보셨던 거죠, 사실. 예전에 우리 수학 어릴 때 배웠을 때 그쵸? 그쵸. 수학이 왜 그렇게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또 수학 산수하면 머리가 딱 아픕니다. 자, 그 다음 첫 번째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는 뭐냐?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로 구성된 자료. 명목 척도, 서열 척도. 그래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선생님들? 앞에서 한번 배웠습니다. 그쵸? 기억을 되살려서. 명목 척도는 뭐였지요? 그쵸? 카테고리를 분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호를 부여한 것을 우리가 명목 척도라고 했죠. 그래서 그냥 명목, 이름만 딱딱딱 부여한 거, 뭐 순위라든지 서열 이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이름만 달아놓은 거, 그쵸? 성별, 남녀, 뭐 이런 것들이 명목 척도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럼 서열 척도는 뭐였어요? 명목 척도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위 척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서열을 결정하는 거. 그것이 서열 척도였죠. 그래서 명목 척도, 서열 척도로 구성된 자료의 분포를 한눈에 볼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령대별로 남성, 여성 명목 척도죠. 다른 대사증후군 환자의 위험 요인 분포를 확인하고자 할 때 우리가 시각적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성, 여성 색깔, 남성 연두색, 여성 주황색 이렇게 한눈에 보기 쉽게 나누어져 있죠. 그렇죠. 대사증후군 1개, 2개, 3개, 4개, 5 뭐 이렇게 해가지고 눈에 한눈에 잘 보이게. 그래프를 쓰는 거는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색깔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이에요. 히스토그램. 자, 히스토그램은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의 자료의 분포를 한눈에 볼 때 사용한다. 자, 그럼 한 번 더. 서열 척도는 아까 또 언급을 했었고요. 자, 등간 척도. 등간 척도는 뭐였죠? 일정한 간격이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이 있고. 비율 척도는 뭐죠? 가장 고급 척도입니다. 개 중에서 그렇죠? 그래서 비율 척도는 명목이나 서열이나 등간 척도를 모두 포함한 것. 이것이 비율 척도죠. 그래서 비율 척도 이런 모든 것들 척도 자료의 분포를 한눈에 볼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구자가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체중 분포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고자 할 때 시각적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체중이나 키, 좀 그런 거를 좀 많이 사용을 해서 히스토그램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은 도수 분포의 상태를 기둥 모양으로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 막대는 막대로 한 거고 히스토그램은 약간 기둥 모양이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어디에? 그래서 제가 하나 가져와 봤어요. 어쨌든 기둥 모양으로 하는 게 히스토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꺾은 선 그래프입니다.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죠? 통계 보실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꺾은 선 그래프는 서열, 등간, 비율, 척도의 자료 분포를 한눈에 볼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 1000명당 병상수 추이를 조사하고자 할 때 국가 차원에서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시각화하여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그래프는 어쨌든 시각화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백분율이에요. 백분율. 자, 백분율은 조사한 자료의 수량을 100으로 하여 구성 비율을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백분율 다 아시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대표값. 대표값은 똑같은 말로 중심 경향값이라는 말을 써요. 대표값은 뭐겠어요? 대표. 그래서 주어진 자료를 대표하는 특정 값을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값은 측정된 자료에 관한 정보를 하나의 숫자로 요약할 때 사용을 합니다. 요약할 때 대표값을 중심 경향값이라고도 하고요. 이는 분포 중 자료의 중심값 또는 자료를 가장 잘 대표하는 값이 차지하는 지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자료에 대한 대표하는 특정 값이기 때문에 중심 경향값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대표값에는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 첫 번째는 평균입니다. 네. 자, 평균은 표본의 값을 모두 더해서 그쵸? 우리 평균 구할 줄 아시죠? 그겁니다. 평균 표본의 값을 모두 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쵸? 4개면 표본의 수가 4개면 이거 다 나누기 4하면 평균값이 나오죠. 대표값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빈값이요. 최빈값은 뭐겠어요? 말 그대로입니다. 최빈값은 자료의 분포에서 빈도가 가장 많은 값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것, 숫자가 가장 많은 것, 이것이 최빈값이고요. 그 다음은 중앙값이에요. 중앙값. 중앙값은 말 그대로 중간에 있는 거예요. 전체 자료를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총 자료의 수가 홀수라면 5개다 했을 때는 요게 중앙값인 거예요. 그죠? 근데 짝수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 요 2개의 값의 평균을 우리가 중앙값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포의 분산 보겠습니다. 분포의 분산. 자, 분포의 분산은 자료가 퍼진 정도로 분포의 넓이, 변수값 사이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평균이 같더라도 자료가 퍼진 정도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보세요. 평균은 같지만 분산, 퍼진 정도, 자료가 퍼진 정도가 다른 거죠. 이것이 그죠? 분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대표값에 3개가 있었던 것처럼 이게 분포의 분산에도 또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범위고요. 범위는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범위는 분산을 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요. 예를 들어서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연령이 25에서 60세라면 범위는 35가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제일 큰 값이 60이고 작은 값이 25니까 빼기 하면 35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범위는 35다. 큰 값과 작은 값의 차이를 의미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 25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이 났고 지금 현재 학교에서 대면을 할지 비대면을 쭉 이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대면으로 한다면 이 다음 진도부터는 선생님들과 제가 직접 만나서 대면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대면을 해도 똑같이 힘들게 수업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통계를 못 돌려서 어떡하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편하게 그냥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대면으로 볼 수 있으면 대면으로 뵙고요. 또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또 강의를 쭉 올려서 업로드해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수고하시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